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재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혜진이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무슨 얘길 또 하려고 온 거니? 너희가 돈 얘기하려고 온 거라면 지금 당장 돌아가라. 난 할 말 없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재민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왜 그렇게 모른 척해요? 엄마 혼자 그 돈 끌어안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재민아, 그 돈은 내가 너희한테서 숨긴 게 아니라 너희가 자꾸 나를 돈으로만 보니까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너희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 마지막 돈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니? 혜진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엄마도 잘못한 거라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 돈이 다 어디 있어요? 엄마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건데요? 제가 혜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힘들다면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왜 그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니? 너희 남편이 무리한 투자한 건 얘가 막았어야 했고 그 빚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 거야. 혜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요?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어요. 혜진아, 그게 내 최선이라면 정말 실망이다. 너는 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재민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화를 냈어요. 엄마, 그만 좀 우리를 비난하세요. 우리도 엄마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순자님이 자녀분들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국밥집을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살다 보면 힘든 날이 많지만 그렇다고 제 삶이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누구나 그렇듯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거죠. 제가 처음 국밥집을 시작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였어요. 가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어요. 육수 끓이는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항상 엄마 집에서 국밥 냄새 난다며 투덜대곤 했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아이들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니 그렇게 지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큰아들 재민이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어요. 대신 성실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둘째 딸 혜진이는 반대로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죠. 항상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곤 했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제 국밥을 먹고는 이게 학교 앞에 있었다면 부자 됐을 거라며 웃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저를 위로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재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기대가 컸어요.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사업가가 나온다니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재민이는 점점 말수가 줄고 저와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한편 혜진이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잘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혜진이의 얼굴에서는 점점 웃음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 삶이 이 아이들과 때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국밥집에서 아침마다 고기를 삶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을 때마다 늘 머릿속에는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이 돈으로 아이들 등록금을 내고 생활비를 대고 결혼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죠. 제 삶의 전부가 자식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이 크게 흔들릴 일이 생겼어요. 국밥집이 포함된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얘긴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런 소문을 종종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진짜였어요. 어느 날 공무원들이 집과 가게를 조사하러 오더니 보상금을 논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받은 보상금은 무려 20억 원이었어요. 제 평생 동안 상상도 못할 돈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거든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어요. 재민이와 혜진이가 와서 왜 갑자기 국밥집을 접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제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쉬고 싶다고 둘러댔죠. 재민이는 사업 얘기를 꺼내더니 엄마 그냥 한번 도와달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혜진이도 요즘 집안이 힘들다면서 갑자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속으로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이 돈은 비밀로 하기로요. 재민이와 혜진이가 이 돈을 알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평소에 돈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국밥집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시장을 돌며 장을 봤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척 평소처럼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비밀을 갖고 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고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건 가족이 이 돈 때문에 무너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밥집 문을 닫고 나서도 여전히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평생을 새벽부터 일어나다 보니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였죠. 부엌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즘은 국밥집이 사라진 빈 공간을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휑했어요. 문 닫힌 가게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본 적도 있었죠. 이제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풍경이 아니라 철거를 기다리는 고요한 건물만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가게가 없어졌다고 해도 사는 건 다를 게 없었어요. 시장에 나가면 여전히 익숙한 사람들이 저를 불러 세웠죠. 순자 씨, 국밥집 왜 접었어? 몸이 안 좋아? 걱정 어린 말투지만 사실상 호기심이었어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고 해서 이제 좀 쉬려는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 꽁꽁 숨겨둔 비밀이 생각났어요. 2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커다란 무게로 다가오는지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재민이가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것도 그쯤이었어요. 사업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저를 설득하려는 말투가 조금씩 더 절박해졌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괜찮아. 투자처도 확실하고 내 사람들도 믿을 만해. 그때마다 저는 재민이를 다독이며 대답했죠.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니.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재민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이거 성공하면 이제 엄마한테도 더 이상 돈 얘기 안 할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봐. 한편 혜진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어렵게 했어요.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와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이 또 이상한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어. 혜진이가 말끝을 흐리며 슬쩍 저를 보는 눈길이 낯설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을까? 제가 고개를 들어 혜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혜진아, 엄마도 이제 가게 접고 쉬려고 한 거잖니. 집 안팎으로 쓸 돈이 여전히 많아. 그러니 너희 부부가 잘 해결해봐. 사실 그 순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데 돕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딱딱한 말이 나갔어요. 그 돈을 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니까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자식들을 사랑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재민이와 혜진이가 집에 같이 왔어요. 재민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묻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국밥집 접으면서 받은 돈 좀 남아있지. 혜진이도 한술 더 떠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 아는데 왜 말을 안 해? 가게 팔면서 적어도 몇 억은 손에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 돈 어디 있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너무 침착하게 대답했는지 그게 오히려 의심을 샀나 싶었죠. 그래도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그 돈으로 집도 고치고 빚도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나도 이제 노년에 들어서니 뭔가 조금씩 정리해야겠더라. 그 말을 들은 재민이가 비꼬듯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 돈 진짜 다 썼어? 우리 힘든 거 엄마도 알잖아. 그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제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재민아, 엄마 돈이 무슨 샘물처럼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숨 돌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는 내가 벌어야 할 돈을 엄마한테 왜 요구해? 그랬더니 재민이는 고개를 돌리며 투덜거렸어요. 진짜 다 쓴 건지 알 수가 없네. 혜진이는 더 대놓고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라도 조금만 내놓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말 안 해. 그냥 우리 가족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혜진아, 너는 내 가족을 위해 왜 내 남편이 그런 투자부터 막지 않았니? 엄마한테 뭘 해달라는 말 하기 전에 너희가 책임질 방법을 찾는 게 먼저 아니야? 그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말없이 받아주는 부모였지만 그날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재민이와 혜진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갔고 저는 다시 깊은 고요 속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재민이와 혜진이가 더 자주 연락을 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던 애들이 이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부를 묻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은 돈 얘기로 끝나는 통화였어요. 엄마, 진짜로 그 돈 다 없어진 거 맞아?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재민이의 목소리에는 항상 뭔가를 강요하는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혜진이는 한층 더 간절했어요. 엄마, 우리 애들이 이제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 그냥 조금만 도와줘. 나도 더 이상은 말 못하겠어.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엄마도 그 돈 다 써버렸다고 했잖아. 너희도 엄마를 좀 믿고 내 힘으로 해결해봐.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변했나 싶었죠. 며칠 뒤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혜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와 있었어요. 아이들은 머쓱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혜진이는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야. 그런데 다짜고짜 앉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줘. 우리 집 빚 갚아줄 정도는 될 거잖아. 엄마가 그 돈 어디다 숨겼는지 말만 해줘. 저는 혜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혜진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돈이 있으면 너희를 왜 돕지 않겠니? 엄마가 말한 대로 가게 접고 겨우 살만해졌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듣더니 혜진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늘 그런 식이야. 늘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만 하지. 나도 이젠 정말 지쳤어. 그날 밤 혜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간 후 제 마음속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민이가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내 말 들어봐. 나는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방치할 리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돈을 숨기고 있는 거 다 안다고 방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 재민이는 갑자기 제 장롱문을 열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 숨겨둔 통장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재민아, 당장 그만둬. 내가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일이냐? 그럼 엄마가 솔직하게 말해. 내가 이럴 수밖에 없게 만든 건 엄마 아니야? 재민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재민아, 너는 지금 엄마를 의심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있어. 내가 돈 얘기만 하면 엄마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니? 엄마는 내가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일 줄 몰랐다. 재민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알겠어. 엄마가 끝까지 말 안 하겠다니. 나도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 말을 남기고 재민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방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장롱을 바라봤어요. 숨겨둔 통장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걸 계속 숨기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차라리 자식들에게 털어놓고 싸움을 끝내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돈을 알리고 나면 이들이 더 이상 제 가족으로 남아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민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런데 정말 후회할 건 제가 아니라 재민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혜진이가 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며칠 동안 재민이와 혜진이가 차례로 찾아오며 저를 몰아붙였던 날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머리 한쪽이 뭔가 짓누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마음도 몸도 무거워져서인지 평소처럼 일어나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웠죠.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다른 날처럼 시작됐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점심거리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아득해지며 모든 게 회전하듯 흐릿해지더니 제 몸이 휘청거렸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가구 모서리에 발이 걸리는 순간 제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졌어요. 충격과 동시에 온몸이 뻐근하게 아파왔어요. 특히 허리와 손목이 심하게 욱신거렸어요.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라요. 얼마 후에야 가까스로 전화를 잡아들었어요. 시장에서 자주 보는 이웃 아주머니께 연락을 했죠. 아주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는 제 상태를 보더니 심각한 낙상으로 인해 허리와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당분간 입원하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입원을 한다니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 간호사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며 제 전화기를 가져갔어요. 평소에는 자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도 당당했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괜히 주저했어요. 연락을 받고 자식들이 올까 아니면 그냥 변명만 늘어놓을까 걱정됐어요. 첫 번째 전화는 재민이에게 갔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자마자 재민이는 듣자마자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 무슨 일이야?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낙상을 했어. 의사가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고 하네. 재민아, 올 수 있으면 와줄 수 있을까? 재민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안하지만 지금은 바쁜 시기라 시간이 나질 않아. 이번 계약이 끝나면 꼭 갈게. 제가 속으로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제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전화는 혜진이에게 갔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혜진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지금은 애들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 시간이 안 돼. 대신 주말쯤에 한번 갈게. 제 마음이 점점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알겠어. 주말에 보자. 그렇게 대답하고는 혜진이와의 통화도 끊었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문득 너무 쓸쓸했어요. 자식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달려오지 않는다는 게 서럽기도 했어요. 제가 평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서는 화와 슬픔이 뒤섞여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미소를 지으며 묻더라고요. 어머니, 자녀분들은 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런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간호사가 눈치챘는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그 작은 배려가 너무 고마워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혼자서 다 견뎌야 하는 걸까?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 점점 더 쓸쓸한 기분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더니 젊은 간호사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유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 유정이는 제 말에 피식 웃더니 손에 든 약통을 열어 약을 꺼냈어요. 어머니, 약 드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은 검사도 있으니까 점심은 가볍게 드시고요. 그녀의 말투는 딱딱한 병원 직원 같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죠. 그날 이후로 유정이는 틈만 나면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그냥 필요한 일을 처리하고 바로 떠나는 것과 달리 유정이는 항상 조금 더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갔어요. 여기 공기가 좀 답답하시죠?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아니면 휠체어 타고 산책이라도 나가보실래요? 처음에는 그런 제안이 낯설었어요. 병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밖에 나간다는 게 너무 큰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유정이가 끈질기게 설득하더라고요. 한 번만요. 햇살이 얼마나 좋은데. 저도 일이 끝나면 가끔 햇빛 보면서 숨 돌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결국 유정이의 설득에 못 이겨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돌게 됐어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따뜻한 햇볕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가운 병실 공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유정이가 제 휠체어를 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머니처럼 자식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돌려 유정을 쳐다봤어요. 유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 얼굴도 본 적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유정이의 밝은 모습 뒤에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유정이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유정이가 병실에 들어오자 제가 먼저 물었어요. 유정아, 내 얘기 좀 더 들려줄 수 있겠니? 유정이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죠.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고아원에 맡겨져 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명절이면 가족이 찾아오고 선물도 받는데 저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지냈어요. 그때는 왜 나만 이럴까 많이 서럽기도 했어요. 유정이는 말을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너머로 느껴지는 외로움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나이가 차서 고아원을 나올 때는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서 뭘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결심했어요. 나같이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간호사가 되자고요. 그래서 낮에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간호대학에 들어갔을 땐 정말 기뻤는데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더라고요. 유정이는 말을 마치며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머니 같은 분들을 보면 자꾸 마음이 가요. 그냥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어머님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유정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유정아,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내가 너처럼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단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날 이후로 유정이는 단순히 병원 간호사가 아니라 제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자식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유정이에게 있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유정이와의 대화가 제 하루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 저를 점점 치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저희를 질투라도 하는 듯 자식들에게서 다시 불길한 징조가 찾아왔어요. 병실에서 유정이와 함께 지내는 날들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유정이는 매일 아침마다 제 병실로 찾아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아, 제가 오늘은 새로 나온 보습크림 좀 가져왔어요. 병원 공기가 너무 건조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어찌나 마음이 따뜻해지던지요. 유정이는 점점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어요. 자식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던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이 그녀에게 있었거든요. 병원 정원에서 함께 산책하며 나눈 대화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평생 억누르고 살았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유정이가 밤늦게 제 병실로 찾아왔어요. 간호사복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는데 퇴근 후에도 일부러 저를 보러 온 것 같았어요. 퇴근길에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잠깐 들렀어요. 아, 그리고 이거 드시라고 대추차도 가져왔어요. 뜨끈하게 끓인 거라서 목도 좀 따뜻해지실 거예요. 대추차의 달큰한 향을 맡으며 제가 물었어요. 유정아, 너는 이렇게 나를 챙기면서 내 삶은 어떻게 사니? 쉬는 날도 없이 일하면 힘들지 않아? 유정이는 고개를 젓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계셔서 외롭지가 않아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유정이에게 했어요. 유정아, 내가 왜 내 딸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견딜 수 있는 것 같구나. 하지만 그런 고요함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병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혜진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뒤이어 재민이까지 들어왔죠. 둘 다 숨을 고르며 저를 보더니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슨 소문이 돌던데요? 엄마, 병원비가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나와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혜진이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재민이를 향해 눈짓을 했고 재민이가 곧바로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재개발 보상금 받은 거 다 아는데 왜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 엄마 혼자만 그 돈을 쓰고 있었던 거냐고요. 그 말에 제 입술이 떨렸어요. 숨겨둔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닥뜨리게 된 현실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너희를 도와야 하는 거니? 엄마도 나이가 들었고 마음은 인생을 생각해야 할 때야. 혜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알 거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가 그 돈 어디에 숨겨뒀는지. 이러니까 우리까지 이렇게 의심하게 되잖아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두 자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희는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니? 엄마가 평생 여의 키우고 뒷바라지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 와서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재민이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화를 냈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유정이가 문 밖에서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험악한 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유정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지만 자식들은 유정이에게도 날카로운 눈길을 보냈어요. 혜진이가 갑자기 유정이에게 물었어요. 간호사님, 혹시 엄마한테서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엄마가 돈 얘기라도 했어요? 유정이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냥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봐드린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유정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식들의 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자식들을 향해 단호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유정이는 나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지. 너희처럼 돈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야. 자식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서로를 힐끗 쳐다보며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유정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유정아, 너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그런데 자식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탐욕과 냉정함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유정이가 그 돈의 진정한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날 이후로 병실은 어쩐지 더 고요해졌어요. 자식들이 싸늘한 표정을 남기고 나간 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자식들이 와서 돈을 요구하며 제 마음을 찢어놓던 날들에 비하면 차라리 이런 적막이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병실 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재민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한껏 굳어 있었고 혜진이는 그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둘 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 우리 정말 솔직히 얘기 좀 해요. 재민이가 첫마디를 꺼냈어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혜진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우리가 그 돈 얘기만 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엄마가 평생 벌어온 돈도 아니고 운 좋게 받은 보상금 아니에요? 그걸 엄마 혼자만 끌어안고 있는 게 맞아요? 저는 그 말에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니? 운 좋게 받은 돈이면 엄마가 당연히 너희한테 줘야 한다는 말이니? 이 돈은 얘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안정 같은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것마저 뺏으려 하는 거니? 혜진이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살기 힘드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숨기고만 계시는 거냐고요. 제가 혜진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숨긴다니. 내가 그 돈 때문에 엄마를 계속 몰아세우니 숨기고 싶지 않아도 숨길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렇게 궁하면 내 남편이 무리한 투자를 안 했어야지. 왜 그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 하니? 그 순간 재민이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한계야. 솔직히 엄마가 그 돈 어디 뒀는지 말 안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건 가족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권리.
그게 무슨 권리인지 설명해봐라, 재민아. 내가 너희 키우면서 밤낮으로 일하던 동안 너희는 권리만 주장했니? 이제 와서 내 돈에 대해 무슨 권리를 논하는 거니?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병실을 나갔죠. 저는 그제야 무릎에 손을 얹고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걸 알면서도 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련이 남는 걸까요? 그날 밤 유정이가 늦은 시간에 병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별일은 아니야. 그냥 자식들이 다녀갔어. 유정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자녀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제가 곁에서 잘 돌볼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유정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티는 것 같구나. 그런데 유정아, 내 얘기 좀 해줘.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살 수 있었니? 유정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자신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면서 느껴요.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정아, 내가 내 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보여주는 이 따뜻함이 내가 그리워했던 것들이야. 유정이는 제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어머님을 보면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유정이가 내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유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곧바로 병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병실을 깨끗이 정리해주는 유정이를 볼 때마다 감동했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그냥 해야 할 일만 하고 지나치는데 유정이는 늘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챙길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니? 그냥 내 일이니까 하는 걸로는 안 보이는데 말이야. 유정이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제 쪽으로 돌아서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갔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늘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찌르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니. 제가 말했어요. 유정아, 너도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마음도 착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널 보니 내가 더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 유정이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을 보며 가족이 뭔지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이 자녀분들 얘기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느껴져서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유정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단순히 저를 돌보는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으로 제 삶에 찾아온 새로운 가족 같았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병실의 고요가 또 한 번 깨졌어요. 혜진이가 갑자기 병실로 들어오더니 문을 쾅 닫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저 혼자 왔어요. 오빠랑 얘기하다가 저희가 결론을 내렸어요. 엄마한테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요. 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혜진아,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온 거니? 너희가 원하는 건 얘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니? 혜진이는 숨을 크게 내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엄마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혜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솔직하라고 강요하는 거니? 얘가 정말로 나를 생각했다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겠지. 돈이 너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내가 왜 그동안 내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부터 돌아봐라. 혜진이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바로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졌던 거라고요. 엄마가 그냥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유정이가 들어왔어요. 혜진이의 날카로운 말투에 당황한 듯 유정이는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유정을 향해 손짓했어요. 괜찮다, 유정아. 내가 여기 있어 주니 내가 더 든든하다. 혜진이는 유정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 간호사님이 왜 올 때마다 여기 있어요? 엄마한테 뭘 들었길래 자꾸 이러는 거예요? 유정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병원에서 편히 계실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곁에 있는 게 불편하시다면 죄송해요. 그 말에 제가 참을 수 없어 단호히 말했어요. 혜진아, 유정이는 너희와 다르게 나를 위해 진심으로 행동하는 아이야. 너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도 모르겠니? 혜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식들을 완전히 단념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그들에게 기대를 가져야 할까? 유정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힘내세요. 저는 늘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제가 유정을 향해 고개를 돌려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정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 확실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돈은 자식들에게 맡길 수 없어요. 이제 진짜로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병실 문이 또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혜진이와 재민이가 함께 들어왔어요. 둘 다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저는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오늘 왜 왔는지 대충 짐작은 가.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할 얘기가 있으니 들어봐라.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혜진이와 재민이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가진 돈, 너희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그런데 여기 병원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단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다. 제가 잠시 말을 멈추자 혜진이가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데요? 재민이도 입술을 깨물며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그 돈, 이제 내가 어디에 쓸지 결정했어. 그 돈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유정이야. 그 말에 혜진이와 재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민이가 먼저 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그 간호사한테 그 돈을 준다고요? 우리가 그 돈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요. 혜진이도 흥분한 목소리로 맞받았어요. 엄마, 우리한테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그 돈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가족이라면 왜 이렇게 돈 때문에 나를 몰아세웠니?
유정이는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고 나를 엄마처럼 대해줬어. 그런데 너희는 어땠니? 내 병실에 와서 돈 얘기만 하느라 바빴잖아. 재민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건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그랬던 거지. 엄마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문제야. 너희는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이 돈이 너희 손에 들어가면 더 큰 불행을 부를 뿐이라는 걸. 혜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한테는 이 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진아, 내 마지막 기회는 내가 만들어야 하는 거야. 이 돈으로는 너희 삶이 나아질 수 없어. 그것만은 내가 확실히 알아.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떠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유정이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고개를 들어 유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정아, 내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 너는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내 전 재산을 너에게 주기로 했단다. 내가 그 돈을 더 가치 있게 쓸 거라고 믿으니까. 유정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제 앞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저한테 그런 큰 돈을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어요. 제가 말을 이으려 하자 유정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냥 퇴원 후에도 저희 이렇게 지내면 돼요. 엄마랑 딸처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유정아, 너는 어쩜 이렇게 착할 수 있니? 얘가 이렇게 말해줘서 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거야. 유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해요. 어머님도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저도 어머님께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돈이 아닌 사랑이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유정이가 제게 있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퇴원 후 저는 익숙한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늑한 공간에서 다시 제 일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론 적막이 마음을 스쳤어요. 병원에서는 유정이가 매일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정이는 퇴근 후에 틈만 나면 제 집을 찾아와 주었어요.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일 끝나고 국물 요리 좀 해봤는데 가져왔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유정이는 늘 환한 얼굴로 들어오며 제게 뭔가를 내밀곤 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받아들며 저는 웃었어요. 넌 일 끝나고 이렇게 힘들 텐데 왜 자꾸 챙기니? 나도 이제 혼자 잘 해 먹을 수 있어. 유정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드실 걸 생각하면서 만드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저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더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유정이가 오는 날이면 집안이 갑자기 활기로 가득 차는 것 같았어요. 유정이는 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지냈던 일들, 간호사 시험 준비하던 시절의 고생담, 그리고 환자들에게 받은 고마운 기억들까지.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를 점점 더 끌어당겼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퇴원한 후로 자식들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아무리 돈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면 어머니가 퇴원했는지 한 번쯤 물어볼 만하지 않나요? 그러나 곧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돈 얘기만 하던 자식들에게서 벗어났다는 게 오히려 후련하기도 했어요. 제가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유정이와 함께 하면서 제가 진짜로 살고 싶은 삶을 처음으로 찾은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제 삶의 끝도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겠죠. 저는 그날이 오면 유정이에게 제가 가진 걸 모두 물려주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저를 괴롭힌 자식들보다는 진심으로 저를 딸처럼 사랑해준 유정이가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유정이가 언젠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 늘 꿈꾸던 가족을 어머님이랑 함께하면서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이 제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더 확신이 들었어요. 유정이가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떠날 날이 오더라도 유정이에게 제가 가진 모든 걸 남기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걸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